친애하는 이강국 리츠메칸 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의 글을 소개합니다. 서너 번 이강국 교수의 글을 제 방송에서 소개했었던 것 같은데 오늘 글은 특히 반드시 꼭 공유하면서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인호 TV의 읽을래요 시간입니다. 보통 중요한 문장들만 파란색으로 표시하는데 오늘은 글 전체가 파란색으로 도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뺄 말이 그만큼 없었다는 뜻이죠. 오늘날의 한국의 경제적 현실, 그리고 사회적 현실, 정치적 현실을 걱정하고 고민하는 모든 사람들이 읽으면 참 좋은 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의 자영업자가 정말 많죠. 한국의 자영업자가 유독 이렇게 많은 이유는 노동자들이 회사에서 오래 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노동시장에서 빨리 많이 축출된다는 거죠. 쫓겨난다는 거죠. 대기업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우리 나이쯤 되면 50대 중반쯤 되면 많이들 그만둔다라고 이야기해주면 외국인들은 다시 놀란다.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한 회사에서 더욱 짧게, 대기업보다 더욱 짧게 일해서 한국 노동자들의 평균 근속 연수는 약 6년에 불과하다. 끔찍하네요. 일본이나 서구의 노동자들은 정년까지 일하는 경우가 우리보다 많고 근속 연수도 거의 2배로 길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회사에서 오래 일하지 못하고 일본이나 서구의 노동자들은 회사에서 오래 일하기 때문에 자영업으로 밀려나는 숫자가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원인이 뭐냐? 여러 요인과 관련이 있겠지만 임금 체계에서 연공급이 강한 것도 한 배경일 것이다. 아니, 연공급, 이거는 일본 하면 연공급 아닌가요? 요즘은 아니게 되었다는 것이죠. 한국이 연공급이 가장 강하다는 얘기죠. 오래 있으면 연봉이 올라갑니다. 10년 넘게 근속한 한국 회사원의 연봉을 신입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유럽보다 훨씬 높고 일본보다도 높다. 이게 한국 자영업 시장이 바글바글한 이유라는 겁니다. 이유들 중에 가장 강력한 요인으로 꼽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저절로 올라가니 기업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동으로 비정규직과 외주화를 늘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노동자를 오래 고용하기를 꺼릴 것입니다. 친구들은 연공제를 낮추더라도 월급을 적게 받더라도 회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읍니다. 연공제의 원조 일본이 바뀌었습니다. 일본이 바뀌었듯이 우리도 역할과 능력을 더 고려하는 임금 제도를 정착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철밥통 공공기관의 호봉제를 폐지하고 직무급제를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경제정책 방향을 밝힌 게 아주 긍정적이죠. 문재인 대통령 연공서열 임금구조 맞지 않다 지적, 내년 상반기까지 직무급 도입 매뉴얼 마련, 경사노위의 위원회 설치, 임금 공시 강화, 공공기관 구조개혁 취지, 노조 강력 반발. 어이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면 빠지지 않는 것이 자녀들 이야기다. 최근에는 아이를 일본 대학으로 유학 보내겠다는 친구들도 들어 있어서 일본의 대학과 졸업 후 전망을 물어보곤 한다. 잘 알려져 있듯이 취직을 희망하는 일본의 대학 졸업생들은 전공과 무관하게 100% 몇 프로 100% 가깝게 취직을 한다. 흥미로운 점은 대학 졸업생들이 선뜻 지방의 중소기업에 취직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연봉이 대기업의 약 80%일 정도로 기업 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나 노동 환경의 차이가 작기 때문이다.
일본의 중소기업은 한국보다 생산성과 기술력이 높을 뿐 아니라 대기업들도 하청기업들과 장기적이고 신뢰에 기초한 계약을 하고 그 관계도 협조적이다. 일본도 오래전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중구조 문제가 심각했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가 1950년대부터 자금 지원과 조직화 그리고 기술 향상 등으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일본의 청년 실업 문제가 없는 것은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청년층 인구가 줄어들어 일손이 부족해진 현실과도 관계가 크지만 아베노믹스 이후의 경기 회복으로 실업률이 역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아진 것도 중요한 요인이다. 일본은 중앙은행이 국채의 절반 이상을 매입할 정도로, 이거 많은 분들이 모르시죠? 일본 중앙은행이 국채의 절반 이상을 매입할 정도로 경기 부양을 위해 매우 확장적인 거시경제 정책을 펴고 있다. 그 결과가 100% 가까운 취업입니다. 매년 재정 적자가 심각하고 국내 총생산 대비 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이 이른바 재정 건전성 지수가 230%, 세계 최고죠. 230%가 넘을 정도의 재정 상황이지만 재정 지출에도 소극적이지 않았다. 한 친구는 우리도 2060년이 되면 일본보다 빠른 고령화 때문에 저절로 복지 지출이 세계 최고가 된다고 들었다며, 그 무슨 경제학 교수라는 인실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분의 글이죠. 그래서 세계 최고 수준이 된다, 복지가. 곧 40%를 넘긴다는 국가 채무가 걱정될 뿐이다 라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노년층의 가난과 사회의 불평등이 이리도 심각한 한국에서 수십 년 후를 이야기하며 복지 지출을 늘리지 말라는 이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해주었다. 복지 지출을 늘려야 경제가 활성화되고 앞으로 잘 발전될 기본 토양이 만들어지고 그로부터 세원이 많이 늘어나서 다시 국가 살림살이가 튼튼해진다라는 선순환의 구조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이야기죠. 이 황당무계한 이야기가 말이죠. 우리보다 일찍 인구 감소 쇼크를 맞이한 일본은 1억 총활약 계획이라는 이름 아래 청년들의 어려운 삶을 개선하고 보육과 교육의 무상화 등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들은 성장과 분배를 선순환시키고 생산성과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궁극의 성장 전략이라 이야기한다. 허리띠 졸라매가지고 생산성 향상도 없고 출산율 하락이 유지되는 상태로는 성장이 안 된다는 얘기죠. 성장과 분배를 선순환시켜서 생산성과 출산율을 높여야 진짜로 성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일본보다 출산율이 낮은 한국에서 국가 채무를 걱정하며 이야기하며 근심하며 재정 확장에 반대하고 경기가 악화되는데 추경 예산안 통과도 가로막고 있는 이들을 보면 답답한 심정이다. 물론 대외순 자산이 세계 1위인 일본 경제와 엔화의 지위는 한국과는 다를 것이다. 하지만 한국도 일본과 비슷하게 정부 부채의 외국인 보유 비중이 약 11%에 불과하다. 이게 국가 부채, 정부 부채의 구체적인 실 내용입니다. 외국인 보유 비중이 11%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경상수지를 고려하면 대외적인 불안정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리츠메칸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인 이강국 교수가 말씀하는 겁니다. 얼마 전부터 우울한 일본 경제가 한국의 미래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친구들도 우리가 일본처럼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곤 한다. 안 와. 정말 기가 막히죠. 나는 오히려 현재 일본 경제가 한국에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대답해 주었다. 은근히 조용하게 말했지만 사실은 뼈를 때려버리는 엄청난 일갈, 엄청난 쫑꼬입니다. 저하고 친한 분들은 다 이런 스타일이에요. 하여간 일본처럼 우울한 일본 경제, 일본처럼 우울한 경제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안 와, 이 사람들아. 일본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야 될 상황인데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 무슨 반일투사로서 훌륭한 민족해방전사로서 칭송을 받을 것 같아요? 착각도 유분수지 이 말입니다. 좀 착각하지 마라. 한국의 경제 현실, 인구 현실, 복지 현실, 재정 건전성 현실에서 일본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야지 이 사람들아 라고 일갈한 겁니다. 그렇게 물어야만 한국의 꽉 막힌 경제 현실, 산업 현실, 인구 현실, 복지 현실, 정치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풀어낼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일본의 리츠메칸대 경제학부 교수 이강국 교수가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